물건에는 다양한 힘이 있다. 남이 볼 때는 사소하고 값지지 않은 물건 같아 보일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고 어떤 이에겐 화살을 피하는 방패가 된다. 쇼핑이라는 행위는 또 어떤가? 실용적인 가치 이상의 효용성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 어떤 때는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뛰어넘어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반창고가 되기도 한다. 내 기억 속의 엄마는 언제나 롱스커트 차림이었다. 어릴 적 엄마의 스커트를 입고 빙그르르 돌아보기도 하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잡아보기도 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스커트는 엄마의 자존심이자 트레이드마크였다. 엄마의 롱스커트 사랑의 시작은 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젊은 시절의 엄마는 가정과 직장 안팎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우리 3남매를 키우고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늘 좋은 평가를 받는 능력 있는 워킹맘이었다. 그런 생기 가득한 엄마에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위기가 찾아왔다. 예고 없이 앓게 된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였다. 청천벽력 같은 불행에 온 가족은 시리에 잠겼으나 엄마는 굴복하지 않았다.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악착같이 재활에 매달리면서 외롭고 힘들었을 자신과의 싸움을 견뎌냈다. 기약을 알 수 없던 분투 끝에 엄마는 염원대로 마침내 교탁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 움직이지 않던 다리를 피나는 노력으로 일으켜 세웠으니 가족들로서는 감개무량한 일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의 눈엔 불편해 보이는 다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아프기 이전의 모습처럼 똑같이 출근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근육이 빠져서 가늘어진 다리를 긴 치마로 가린 것뿐이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엄마에게 숙명이자 곧 인생의 큰 즐거움이었다. 롱스커트와 함께 엄마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이어갔다.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새벽같이 출근했고 교실에서는 이전보다 더 활기 넘치게 아이들을 지도했다. 그렇게 버티던 교사 생활을 정년보다 10년 일찍 그만두면서 엄마는 눈물을 한참이나 쏟았다. 어쩌면 다 내 욕심이었지. 혹시나 학부모들이 다리 불편한 교사를 마음에 안 들어 할까 봐 나는 애꿎은 아이들을 더 닥달하고 엄격하게 가르쳐 왔단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말이야. 지난 아쉬움의 눈물 속엔 엄마가 오랜 시간 겪었을 조바심이 담겨 있었다. 요즘 쇼핑을 하다 예쁜 롱스커트를 발견할 때면 늘 엄마에게 사진을 전송한다. 엄마, 이거 어때? 여기 치마 예쁜데 사다 줄까? 그러면 엄마는 항상 처음인 듯 늘 같은 대답을 한다. 85cm는 넘어야 한다. 알았지? 85cm다, 세영아. 힘들게 되살려낸 엄마의 다리 근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실되었고 그에 따라 스커트의 길이는 점점 더 길어졌다. 85cm가 넘는 롱스커트가 당신 옷장의 전부가 되기까지 엄마의 아픔은 꽤 오랫동안 현재 진행형이었을 것이다. 불편한 다리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어린 나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엄마의 필수품이던 롱스커트는 단지 약하고 못나진 다리를 가리기 위한 보호색만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반창고이자 교사로서의 자부심, 학생을 대하며 다잡은 마음, 그 전부였을 것이다. 엄마의 새 반창고를 고르며 바라본다. 누구보다 치열했을 엄마가 누리는 노년은 더 우아하고 화려한 스커트와 함께 오래오래 아름다운 기억으로 재색되기를. 이번엔 내 이야기다. 대학 시절 신촌의 한 영화관에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 영화를 본 일이 있었다. 지금은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로맨틱 코미디였다. 대략 발이 예쁜 여자에게 집착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가볍게 그린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며 대학 동기 하나가
슬리퍼를 신은 내 발을 빤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다. 그러고 보니 넌 발이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다 함께 내 발을 내려다보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어머머, 진짜네? 발가락이 엄청 들쑥날쑥하네? 야, 신기할 정도로 발이 못생겼네.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발을 내려다보니 그제야 제멋대로 생긴 발이 눈에 들어왔다. 내 발이 누가 봐도 못생겼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원체 큰 왕발에 굵은 힘줄이 툭툭 튀어나온 발등. 발가락은 길고 짧고 제멋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개구리처럼 벌어져 아무리 힘을 줘도 예쁘게 오므라들지 않는 참으로 희한한 모양새였다.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이후 한동안 발가락이 드러나는 신발은 도저히 신을 수 없었다. 맨발로 들어가 앉아야 하는 식당에 들어가야 할 때는 한참을 망설이다 종종 걸음으로 들어갈 정도로 한동안 과도하게 의식했다. 처음엔 굳이 나의 가장 못난 부분을 남에게 들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가리기 시작했는데 그럴수록 내 발은 가려야 할 콤플렉스가 되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다. 도저히 앞이 막힌 구두를 신을 수 없는 습한 날씨에 샌들을 꺼내 신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며 거울을 한참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때마침 나를 지켜보던 엄마가 옆에서 한마디 했다. 우리 예쁜 딸 발가락을 저렇게 놔주다니 엄마가 미안해서 어째? 그래도 그렇게 당당하게 발가락을 다 드러내고 다니니 엄마는 참 네가 멋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뜨끔했다. 그간 내 발가락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염려하고 신경 써온 내가 엄마 눈엔 당당하고 멋있다니. 못생긴 임세영의 발가락을 신경 쓰는 건 그저 나 하나뿐 엄마 눈엔 못생긴 발가락을 가진 딸이 아니라 누구보다 당당한 다소 못난 발 따위는 아랑곳 없는 딸로 보인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나자 발가락을 움츠리고 다닌 게 창피해졌다. 부질없는 열등감을 집어치우고 열 발가락을 시원하게 드러낸 샌들에 발을 넣자 발가락 사이사이로 시원한 공기가 스치면서 날아갈 듯한 해방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들쑥날쑥한 발가락들을 한번 드러내니 부끄러울 것이 없었고 다양한 샌들로 여름 옷차림을 더욱 빛낼 수 있게 됐으니 그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되찾은 듯 했다. 이왕 이런 발을 달고 태어났으니 내 발을 몸 어떤 부위보다 더 사랑해주기로 결심했다. 남들보다 2배 더 모자란 것은 내가 2배 더 사랑해주면 되는 간단한 이치를 엄마의 말 한마디로 깨닫게 된 것이다. 쇼호스트 생활을 하면서 화면에 항상 클로즈업되는 손에는 보디로션 바르는 것조차 게을리하지만 못난 발에는 밤마다 샤워를 하고 고가의 핸드크림을 발라대고 뿌리 염색을 하러 미용실 갈 시간은 없어도 네일숍에서 발 각질 제거만큼은 빼놓지 않는다. 온갖 화려한 아트와 스톤으로 치장하여 발에게 온갖 호사와 아낌없는 사치를 누리게 해주니 꼭꼭 숨느라 고생했던 발도 제법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장만하기 시작한 아름다운 샌들과 스틸레토 힐은 못난이 발에 보이지 않는 반창고가 되어 자신감을 한껏 올려주었고 아찔한 굽과 미끈한 곡선을 자랑하는 하이힐은 곧 내 신발장에 들어차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를 나만의 발 관리 집착과 구두 사랑은 20년째 진행 중이다. 못생긴 발 덕분에 20년간 하이힐을 신은 채 몇 시간씩 방송을 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말이다. 그러고 보면 신기한 일 아닌가? 평생을 걸고 지키고 싶던 부끄러운 약점을 고작 롱스커트나 구두 따위가 극복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말이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물건이 있다. 다른 이에게 다 꺼내놓지 못하는 감정을 어루만지며 항상 내 곁에 있는 그런 물건 말이다. 밤늦도록 진이 다 빠지게 방송을 하고 돌아오는 새벽, 카톡 하나 보낼 사람이 없는 시간에 혼자 길가에 차를 대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을 사서 돌아오곤 한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맥주캔을 따면서 생각한다. 조용히 혼자 홀짝이는 이 시원한 맥주처럼 오늘 내가 판매한 물건 하나가 그저 오늘 팔린 수만 개의 상품 중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피곤을 보듬는 위로가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일하면서 만나는 최고의 기적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오늘의 참석자는 5이라고 했다. 간혹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VIP 스타일링 클래스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 참석 인원이 적을수록 더 높은 등급의 VIP를 상대하는 행사다. 이런 행사에서 내 역할은 간단하다. 주최 측이 세팅해 놓은 유명 케이터링 업체의 고급스러운 다가와 아름다운 꽃, 흐르는 음악 속에서 모델과 함께 등장해 브랜드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날의 행사 소개를 하면 된다. 굳이 구매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세일즈를 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VIP는 스타일링 클래스에 초대되어 올 때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오기 때문이다. 다만 행사를 시작하기 전 브랜드 담당자로부터 전달받는 메모를 정확히 숙지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참석하는 VIP 한 명 한 명의 기호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적힌 메모다. 땡땡 사모님은 수줍은 편이라 자꾸 말을 걸면 싫어하시니 그냥 눈인사만 부탁드려요. 땡땡 대표님은 좀 늦게 도착하실 예정인데 어두운 색은 싫어하시고 한정판을 좋아하시니 참고해주세요. 땡땡님은 남들 앞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고 카드를 맡기고 가서 다시 전화로 주문하는 분이니 중간에 나가셔도 당황하지 마세요. 행사 담당자들의 모든 신경이 곤두선 하루다. 백화점 퍼스널 쇼퍼와 함께 등장한 VIP. 매장 담당 매니저와 평소 친분과 유대감이 강한 VIP. 다른 매장의 VIP였다가 최근 브랜드를 옮겨온 신규 VIP. 어느 한 명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고객은 없다. 그들 중 누구도 이 행사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다. 그렇기에 단 한 명의 고객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행사를 마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를 쓰는 것이다. 매장 매니저는 VIP 손님의 가족관계, 정치적 성향, 최근 관심사, 경조사,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 사소한 습관까지 모두 파악하고 기억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철마다 고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VIP의 존재 없이 브랜드가 탄탄하게 운영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타일링 클래스가 끝나고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다 보면 매니저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건 제가 사모님 생신에 맞춰서 본사의 사정에서 구해놓은 물건이에요. 오늘 오신 데서 딱 맞춰 준비해두고 다른 분들께는 안 보여드렸으니 어서 입어보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VIP들은 대부분 차별화된 대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티나지 않게 은근히 이를 알리고 싶어하며 다른 한편으론 자신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더 높은 VIP 등급에 자극받기도 한다. 프라이빗 VIP 행사는 이러한 소비 심리를 파악해 꾸려진 새로운 쇼핑의 장이다. 이외에도 무료 커피가 제공되는 VIP 전용 라운지, VIP에게만 허용되는 무료 주차 서비스, 등급별로 달라지는 할인 혜택이나 선물 등은 모두 무료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선불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의 인정 욕구를 자극해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마케팅의 술수라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기꺼이 이 술수에 현혹되는 것일까? 사실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 속 VIP의 단골 이미지는 아나무인의
가정교육이란 한 번도 못 받고 컸을 법한 재벌 3세 같은 캐릭터일 거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퍼스널 쇼퍼나 비서를 정품처럼 끼고 고고하게 등장해 다리실에서 입어보지도 않은 옷과 구두와 가방을 마구 사재낀다. 이거랑 저거랑 그것도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은 쩔쩔매면서 그들을 보좌하기 바쁘다.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의 느낌과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려지는 영화 속 VIP는 범접할 수 없는 상류층 계급으로 인식되지만 그들 또한 한 기업에 돈을 좀 더 잘 가져다주는 소비자일 뿐이다. 예의 없는 VIP 한 명 잃는다고 회사가 기우뚱해 쩔쩔매야 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VIP는 애초에 그 회사 제품은 눈길도 주지 않았을 거다. 물론 현실에서 소수의 부르주아 고객들이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갑질로 뉴스의 사회면을 오르내리긴 하나 실제 VIP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진짜 VIP는 오히려 언제든 브랜드가 실망시키면 조용히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VIP의 변신만을 기다리는 다른 브랜드는 세상에 널리지 않았는가. 내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 직구 사이트는 투명한 VIP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이트에서 내 계정 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그들의 고객들 중 어느 등급에 위치하고 다음 단계로의 상승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얼마인지 친절하게 그래프에 표시해준다. 회원 등급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며 바뀌어가는 그래프 색깔에 묘한 쾌감을 느끼는 동안 어느새 집 앞에는 해외에서 배송된 VIP 선물 꾸러미가 도착한다. 들뜬 마음으로 로고가 가득 새겨진 정성스러운 선물 포장을 뜯다 보면 역시 챙김을 받았다는 뿌듯함. 재방문한 고객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사이트에 대한 친근감과 함께 이왕이면 앞으로도 여기서 사야지 하는 난데없는 충성심이 솟아난다. 사실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자주 사게 된 건 일종의 습관이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늘 잊어버리는 내가 가장 쉬운 비밀번호를 등록한 곳이기도 했고 쇼핑몰 앱 중 맨 앞에 위치하는 데다 배달하시는 DHL 담당자와는 연락처를 주고받아 늘 편하게 연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매 경험이 늘어나고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니 언젠가부터 다음 단계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겨났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어느덧 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고객이 되었다. 마지막 단계까지 클리어한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 쇼핑몰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기대하며 가진 생각은 나 정도면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 였다. 지금이야 더 많은 돈을 쓴 사람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세상에 나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 중 하나는 내가 책에서 배운 것만큼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등급에 따른 대우의 차이를 처음 여실히 느낀 곳은 다름 아닌 공항이었다. 좌석 등급별로 사람들의 순서를 매겨 비행기에 먼저 탑승시키고 1등석 승객에게는 승무원의 에스코트가 주어졌다. 이코노미석에 탑승하는 이들에게 보란듯이 이루어지던 적나라한 서비스는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나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확인하라는 듯 도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이제 내가 나설 세상에서 남보다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고나 할까. 얼마 전 오랜만에 점심을 먹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친구네 집 근처 백화점 식당층에서 점심을 먹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백화점 VIP 등급 마지막 단계까지 딱 얼마 정도가 모자라는데 연말 안에 구매 실적을 모아야 하니 쇼핑이나 좀 같이 하자는 것이다. 친구는 연말 선물로 지인들에게 돌릴 디퓨저와 와인을 백화점 카드로 잔뜩 결제했다.
그러고는 여성복 코너에 들러 코트를 이것저것 입어보더니 실적을 채우려니 막상 마음에 드는 물건을 영 찾기 힘들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다가 저녁 때가 되어 헤어지기 전 친구는 꽤 비싼 브랜드의 향수를 하나 사서 내 품에 안겼다. 오늘 같이 와준 덕분에 VIP 되는데 문제 없겠어. 너무 고마우니 이거 하나 가져가. 등급이 더 올라가면 무슨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원짜리 향수를 나에게 적하니 사주다니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다가도 뛸 듯이 기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어쩐지 연말에 좋은 일을 한 기분마저 들었다. 어머, 너무 큰 선물을 받았네. 쇼핑 파트너 필요하면 또 연락해. 선심 쓰듯 손을 흔들고 나니 그녀를 홀린 VVIP의 혜택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의 VIP가 되어본 시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15년째 단골인 옷 수선점 사장님은 내 옷 패턴을 몇 개 고치면 남편 바지 하나쯤은 서비스로 줄여준다. 비록 몇 년 전에 이 단골 수선점이 판교로 이사를 가 오가는 데만 1시간씩이나 천금 같은 내 시간을 써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다른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다. 어린 시절 단짝 친구와 자주 가던 중학교 앞 분식집은 단골인 우리 떡볶이 그릇에만 삶은 계란을 2개씩 넣어주셨다. 딱히 맛있는 가게가 아니었는데도 나는 항상 정든 그 집만 갔다. 그렇게 VIP는 어디에서나 대접받는다. 잘해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은 대부분 그렇다. 나에게 잘해주는 상대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요즘 그 옷 왜 안 입어? 참 예뻤는데. 무심코 흘렸던 친구의 말을 기억해뒀다가 어느 날 쇼핑백에 담아 쓱 내밀며 말했다. 이거 너 가져. 나 이제 다 입었어. 친구는 내가 자주 하는 다 입었다는 말이 재미있다고 했다. 옷이나 가방이 무슨 화장품도 아닌데 다 입는 게 있느냐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니 그나마 부담 없다며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사실 친구가 미안해하며 가져갈 일도 아니다. 어차피 내게는 있어봐야 공간만 차지하고 다시 꺼낼 일 없는 말 그대로 다 입은 옷이기 때문이다. 물건을 많이 사고 다루다 보면 가진 물건의 평균 수명이 불가피하게 짧아진다. 낡아서 못 입게 되기보단 단순하게 실증이 나거나 흥미가 생긴 신상품에 손을 뻗는 일이 더 많아지는 탓이다. 어차피 그리 되면 그 옷은 다 입은 옷이 되고 그대로 옷의 수명을 끝낼 바엔 물건의 주인을 바꿔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다. 물건의 수명이란 주인이 물건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시간인 셈이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려서부터 서로 무슨 물건을 가졌는지 속속들이 알던 한 절친한 친구와는 오랫동안 물건을 돌려서 썼더랬다. 용돈은 한없이 모자라고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았던 어린 우리는 같이 쇼핑을 가면 서로 다른 색을 사서 바꿔 입기도 하고 친구가 산 물건이 부러워 내 물건과 교환하기도 했다. 몇 년 동안 친구 집에 가 있던 물건이 또 얼마간은 우리 집에 와 있다 보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혹시 그거 너희 집에 있니? 물을 정도였고 나중에는 근데 이거 네가 산 거니? 내가 산 거니? 하며 물건의 제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렇게 어린 시절 친구와 내가 함께 쇼핑한 물건은 2배의 수명으로 살다 떠날 수 있었건만 지금의 내 옷장 안의 옷들을 보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주인을 만났더라면 훨씬 오래 유지했을 수명을 내가 반동강 낸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고민과 손길로 어렵게 탄생한 물건에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던 작년 어느 날
새로운 쇼핑의 세계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친구의 추천으로 중고거래 장터 앱을 하나 다운받았다. 휴대폰 속 당근 모양의 귀여운 아이콘. 나는 한동안 이 앱의 매력에 푹 빠져 지냈다. 물건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간단히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격을 제안하면 금방 구매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가 날아든다. 시간 약속을 하고 기다리면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약속 장소로 찾아오고 나는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를 만나러 나가면 된다. 낯선 이를 처음 만나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나를 살짝 긴장하게 하기도 한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 깨끗한 쇼핑백을 골라내 물건을 넣고 현관문을 허둥지둥 나서는 길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내 물건을 보고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 이 플랫폼은 중고 물건을 거래하고 나누는 기쁨을 대중화하고 정착하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이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쇼핑 말고는 낙이 없어진 사람들과 오랜 집콕 생활로 비로소 집안의 묵은 물건과 작별할 준비를 마친 사람들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 이 플랫폼이 존재한다. 새로운 물건을 들여 최신 트렌드에 적응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나로선 주기적으로 기존 물건을 비워줘야 하기에 중고마켓을 이용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 꼭 팔거나 사지 않아도 이 앱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다. 어떤 이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다른 이에게는 왜 필요 없는 물건이 되었는지 그 사연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기 때문이다. 남자친구 생일에 커플로 선물하려고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샀는데 어제 싸우고 헤어졌어요. 직구로 산 거라 환불도 안 되고 보고 있자니 기분도 우울해져서 그냥 헐값에 드려요. 대신 빨리 가져가 주세요. 그녀의 개인적인 불행은 누군가에게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하는 행운이 되기도 하고 물건의 입장에서 생명 연장의 기회가 되니 이 또한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세상에서 정한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어느 개인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때 물건의 생명은 끝날 위기에 처한다. 친한 디자이너는 중고마켓에서 파는 제품 중 눈에 익은 옷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자기가 몇 년 전에 직접 만들었던 시제품이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어느 놈이 주워가서 버젓이 근사한 소개글로 올려놨더라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때 그가 빛나는 아이디어와 설레는 기대로 만들었던 테스트 샘플은 결국 상품화되지 못했고 팔리지 않았던 이 옷의 운명은 결국 헌옷 수거함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느 날 난데없이 중고마켓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수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물건을 다시 보니 제법 좋아 보였고 소개글이 어찌나 그럴싸하던지 자기도 홀려 살 뻔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디자이너의 표정을 보니 내심 기분이 좋은 듯했다. 본인이 그 물건을 수거함에 버렸던 시간차를 생각하면 심지어 그 판매자도 몇 년 입다가 내놓은 것 같다고 만든 이조차 버렸던 옷에 인공호흡을 해낸 저 능력 있는 사람과 약속을 잡아 차 한잔하며 그 옷과 함께한 지난 시간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마저 느꼈다고 한다. 본인이 만들고 미련 없이 버렸지만 누군가는 그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고 살려내서 사용하고 다시 그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으니 한편으론 감개무량하기도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중고마켓에서 진짜 생명을 연장한 물건도 있다. 홈 가드닝을 좋아하던 지인 중 하나는 해외로 이사를 가면서 화분들이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고마켓에 내놓았다고 한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성껏 길러 성인 허리 크기까지 키운 화분들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화분들의 안녕을 빌며 모두 무료 나눔으로 올려두었다. 화분을 가져가는 이웃들의 환한 표정과 그동안 한 동네에 살며 몰랐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얻었다는 그녀는 화분값을 충분히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너무 감사하다며 선물로 카스텔라를 가져온 이들도 있었다고 하니 몇 년간 가꾼 소중한 화분에
차마 헐값을 매길 수 없었던 그녀는 아마도 그날 저녁 가장 맛있는 카스텔라를 먹었을 것이다. 어디서든 물건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라면 몇 시간도 거뜬히 해낼 수 있지만 중고마켓에 들어가 애정을 담아 사용했던 물건에 대해 추억을 더듬어 글을 올리려 하면 막상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헤어짐 앞에서는 사람도 물건도 애틋한 모양이다. 나만 알고 있을 물건의 좋은 점을 나열하다 보면 새삼 그냥 내가 더 쓸까? 하는 미련이 불쑥 올라오기도 한다. 진즉 좀 쓰지 그랬냐며 나와는 끝난 인연이라고 애써 나를 다독여본다. 그렇게 수명을 다하지 못한 물건들의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으로 그 물건과 얽혔던 사연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이 책이 중고마켓에 나눔으로 올라오는 슬픈 날도 찾아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구석에 처박힌 신세보다야 여러 사람이 돌려 읽어주는 것이 낫다고 애써 합리화를 해본다. 내 책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다짐과 혹시나 그 글을 직접 발견한다면 그래도 내가 다시 사러 가겠다는 마음의 채비도 함께